오늘은 로버트 W. 베어, 우리가 보통 베어라고 부르는 증권사죠. 여기서 최근에 리비안, 티커로는 RIVN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심층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R2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게 그냥 신차 하나 나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전환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베어의 분석가 벤 칼로가 2025년 12월 18일에 리비안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올렸어요. 사실상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한 거죠. 맞아요. 목표 주가도 25달러로 꽤 큰 폭으로 올렸고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시장에서는 계속 리비안의 현금 소진 문제라던가 생산량 목표 달성 실패 같은 우려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강력한 긍정적 보고서가 나온 걸까요? 베어는 시장에 놓치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포착한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베어가 리비안의 다음 행보를 단순히 신차 출시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 와, 이건 정말 큰 이야기네요. 네, 지금까지 리비안과 앞으로의 리비안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셈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체성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물론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리비안의 주력 모델, 뭐가 있었죠? R1T 픽업 트럭하고 R1S SUV, 그 두 개죠. 맞습니다. 이 모델들은 가격이 기본 7만 달러 이상에서 시작했거든요. 이른바 럭셔리 니치 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들이었어요. 그렇죠.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특정 부유층 고객들한테는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솔직히 대중이 사기에는 가격 장벽이 너무 높았죠. 시장이 한정적이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길에서 R1T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미래에서 온 차 같더라고요. 저 차는 도대체 누가 탈까 싶으면서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 갑자기 도요타 RAV4랑 경쟁하겠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변화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R2 모델의 예상 가격대가 약 4만 5천 달러 수준이에요. 4만 5천 달러요? 네, R1의 7만 달러 이상 가격대랑 비교하면 이거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 4만 5천 달러라는 가격대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경쟁에 치열한 구간이에요. 즉, 테슬라 모델 Y나 내연기관차 시장의 절대 강자인 도요타 RAV4와 직접 경쟁하는 시장으로 뛰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최대 유효 시장, 템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잠재 고객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R1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단순히 기존 부품 몇 개 빼서 원가 절감하는 수준을 넘어선 뭔가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만약 R1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해서 원가를 낮추려고 했다면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리비안은 R2 플랫폼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어요. 아예 처음부터요? 네, 목표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대량 생산 그리고 수익성. 보고서에서 고효율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효율적인 건가요? 보고서에 따르면 R2 플랫폼은 기존 R1 플랫폼에 비해서 부품 수를 무려 60%나 줄였다고 해요. 60%요? 네, 상상이 되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100개였다면 이걸 40개로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부품 수가 줄면 당연히 조립 공정이 단순해지겠죠.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불량률은 낮아지고요. 그리고 차체에 들어가는 배선의 길이라든가 용접하는 포인트 개수도 획기적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즉 제조 원가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접근인 거죠. 60% 감축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이게 바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전했던 문제. 멋진 차는 만들지만 돈은 못 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비안의 대답이군요. 맞습니다. 제조원가 관리에 성공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주 영리한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어떤 효과요? 바로 브랜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리비안은 지난 몇 년간 R1 시리징을 통해서 프리미엄, 아웃도어, 모험 같은 아주 긍정적이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죠. 네, 이미지는 정말 좋았어요. 이제 그 좋은 이미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R2 모델로 자연스럽게 옮겨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비싸서 못 샀던 그 멋진 리비안을 이제 나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하, R1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 올리고 완전히 새로운 R2 플랫폼으로 대중시장을 공략해서 수익을 낸다. 와,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계획만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바로 올리기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장 회사가 보여주는 성과나 어떤 재무적인 시그널이 있었기에 베올드가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주식시장은 미래의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니까요. 베올드는 2026년 R2 출시라는 이 거대한 호재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초입 단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시작점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침해 줄 현재의 실적이 없다면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겠죠. 마침 최근 실적을 보면 리비안의 성장세가 이미 심상치 않아요. 어떤가요, 실적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리비안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78%나 성장했습니다. 78%요? 네, 월가의 시장 예측치를 크게 웃도는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즉, R1 모델만으로도 이미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8%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 생산량이 적은 초기 단계라서 나타나는 기저효과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당연히 78%라는 성장률이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베올드가 주목한 것은 그 성장률의 질입니다. 질이요? 네. 고가의 R1 모델만으로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를 창출해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R2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그 성장 곡선이 훨씬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베어드는 R2 출시 이후에 리비안의 연간 매출이 약 69억 달러에서 75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와, 현재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매출 성장은 확실히 기대되네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결국 중요한 건 수익성이잖아요. 만들수록 손해본다는 전기차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오명을 리비안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리비안은 젠2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전사적인 비용 구조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젠2 플랫폼. 네. R2 플랫폼 개발과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으로 소재 비용을 최대 45%까지 절감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재 비용을 45%나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 SDV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아, SDV.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네요. 네. 리비안은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주 긴밀하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개의 작은 컴퓨터, ECU라고 하죠. 이게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몇 개의 강력한 중앙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량의 대부분 기능을 제어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 마치 스마트폰처럼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배선과 수많은 부품이 필요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업데이트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동시에 만드는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2027년까지 이비타다, 즉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2027년 이비타다 흑자 전환. 네. 이것이 달성된다면 리비안은 더 이상 꿈만 파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을 시장에 증명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알투를 대량 생산하려면 조지아에 짓고 있는 새로운 공장처럼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할 텐데 계속 돈을 쓰는 현금 소진, 즉 캐시번, 문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이제 완전히 해소된 건가요? 그 우려를 결정적으로 해소해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 폭스바겐? 맞습니다. 바로 폭스바겐의 투자였습니다. 폭스바겐으로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죠. 정말 큰 돈이 들어왔네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R2 생산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생각해보세요. 폭스바겐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 기술을 가진 전통의 강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가 리비안의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리비안의 기술에 대한 일종의 품질 보증과도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폭스바겐이 보증하는 기술력이다. 이런 느낌? 그렇죠. 덕분에 리비안은 상장 이후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현금 유동성 문제에 대한 의심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R2 생산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재무적 안전판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리비안이 자동차를 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하게 잘 만내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것만으로도 물론 대단하지만 요즘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로 시장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리비안망이 가진 기술적인 한방, 그런 차별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 사실 리비안은 스스로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AI 기술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최근 AI 데이 행사에서 공개한 자체 개발 자율주행 칩입니다. 자체 개발 칩이요. 보통 그런 칩은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반도체 전문 기업에서 사서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훨씬 쉽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렵고 돈 많이 드는 길을 선택한 걸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리비안은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즉 자동차의 두뇌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 핵심 기술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네, 이걸 수직 계열화 전략이라고 하죠. 핵심 기술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내재화하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차량에 최적화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며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겠군요. 그럼 그 강력한 자체 칩이라는 두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는 거죠? 바로 구독 서비스 수익 모델로 이어집니다. 아, 구독이요? 네. 리비안은 더 이상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한 번 판매하고 끝내는 사업 모델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체 개발한 강력한 AI 칩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죠. 더 발전된 형태의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해서 원하는 고객에게 월 구독료를 받고 제공하는 거죠. 아, 또는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넥티비티 서비스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유료 구독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자동차 판매로 한번 수익을 내고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구조.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팔고 그 다음엔 앱스토어로 계속 수익을 내는 것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차량을 판매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이걸 창출하겠다는 명확한 미래 전략입니다. 하드웨어 판매 마진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는 한번 구축해 놓으면 훨씬 높은 마진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리비안이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베어드가 보는 리비안은 단순히 신차 하나를 더 내놓는 회사가 아니군요. 마치 세 가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껍질이요. 네. 첫째, 소수 마니아의 장난감이라는 껍질을 깨고 모두의 차로. 둘째, 돈 쓰는 스타트업이라는 껍질을 깨고 돈 버는 기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조립 공장이라는 껍질을 깨고 AI 기술 기업으로 변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인 것 같네요. 와,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요약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주의의 변화.
프리미엄에서 대중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잠재 고객군이 비약적으로 확대됩니다. 네, 테메 확대. 둘째, 재무 건전성의 확보. 폭스바겐 투자 유치와 젠2 플랫폼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구질적이던 현금 소진 우려를 해소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경쟁력의 입증. 자체 AI 칩과 SDB 역량을 통해 하드웨어 마진의 한계를 소프트웨어 수익으로 극복할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비안은 이제 테슬라 대항마라는 수식어에만 기댈 필요가 없는 독자적인 생태계와 비용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이 장밋빛 전망이 거의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투자자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 이 완벽한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타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바로 계획된 R2의 양산 지연 가능성입니다. 아, 생산이 늦어지는 것. 네. 자동차 산업, 특히 신차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은 정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부품 수급 문제, 생산 라인 안정화 문제, 품질 관리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죠. 2026년 상반기라는 목표 시점에 과연 계획대로 순조롭게 대량 생산과 고객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리비안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까요. 약속한 시간에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외부 환경, 특히 정책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책 변수라면 보조금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런 보조금 정책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R2의 가격 경쟁력은 이 보조금 정책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리비안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R2 모델이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면서 판매 실적으로 그 성공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R2 시대의 성공 여부가 리비안을 글로벌 주요 자동차 플레이어의 반열에 올려놓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유망주로 남게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겠군요. 앞으로 리비안의 행보를 정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만약 리비안이 베이어드의 분석대로 R2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중시장에 안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전기차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를 과연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아, 테슬라가 독주하고 현대차, 폭스와겐, GM과 같은 기존의 강력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버티고 있는 이 거대한 시장에 과연 리비안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